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단어, 관세.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관세가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뇌 구조를 보면요, 아마도 이 관세라는 단어가 진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그걸 설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봐야겠죠. 바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가 도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어질어질하시죠?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어질어질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세상에 망할 이슈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망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맞습니다. 채권도 떨어지고 달러화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최근 또 며칠 전에는 미중 간에 일단 휴전을 좀 했습니다.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좀 유예하기로, 물론 30%, 10% 좀 아직까지는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시장도 좀 많이 반등을 하기도 했잖아요. 요거는 네. 최근의 활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리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실질적인 합의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부과하기로 했던 굉장히 높은 요율의 관세를 일단은 낮은 수준으로 유예를 하겠다, 90일 동안. 라는 거고,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2020년 1월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협상. 그 진행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때랑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협상이 되는 듯 하다가 뭔가 엎어지고 되는 듯 하다가 엎어지고, 지난번에 우리는 그 세부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실무자들 간의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하시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이 여기까지 된 것 같고 다음 거를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것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이 늘어질 때마다 트럼프가 트위터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한 2018년 그 무역 대표부 보고서 나오고부터 1년 반 정도가 걸린 거라서 2019년 하반기까지. 네네. 그래서 지금 나온 요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이슈는 물론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는 있는데 이걸로 끝난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제 시작이다, 뭔가 하고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라 휴전. 네. 그러니까 충돌 일변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90일 동안만 좀 유예를 해놓고 145%인 관세를 30%로, 또 중국이 미국에 매기던 125%를 10% 정도로 일단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1차 협상 때도 그때도 90일 유예를 여러 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시간까지 예를 들어 오늘 1시까지 뭔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관세가 발효가 된다라고 하다가 12시 40분에 합의안에 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합의하겠다라고 구두 약속하고 서명하는 거는 그 날짜를 넘긴 이후에 서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일이 막 진행이 되거든요.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그냥 손에 땀을 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 흔들리니까 또 이것도 참 불안한 일인데요. 자,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책을 우리가 읽어볼 건데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사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TR이라고 하죠. 미국 무역 대표부. 미국의 무역 정책을 최선봉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수행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그 기관의 대표였던 사람이고요. 우리로 따지면 통상교섭본부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그보다 되겠죠? 더 높은가요, 급이? 네, 한국 그 직책 정확한 직책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USTR 대표였던 분이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그 무역 전쟁의 최선봉에서
지휘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그 전에 1985년 레이건 행정부 때 플라자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플라자비 때도 USTR 부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 미국의 슈퍼 301조,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함에 있어서 되게 자주 언급되던 그 슈퍼 301조를 무역 협상에 활용하게 해달라라고 그 레이건 행정부 때 요청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도 그 무역 협상의 수장을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받기는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지금은 조용히 사시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설계자. 그쵸. 설계자이고. 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를 강하게 매기고 왜 다른 나라를 도둑으로 묘사를 하는가, 왜 동맹국을 이렇게 먼저 때리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 그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키를 쥐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그분들의 세계관이 무엇인가가 궁금하다면 네,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왜 이렇게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네, 피해자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 책이 뭐 다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어떠한가, 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예 허황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뭐 각본대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뭐 거의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디테일한 얘기들도 이 책에서 나온 얘기가 거의 똑같고, 이게 사실은 그 1년 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하고 한 7월쯤인가? 그때 USTR에다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없는지 조사를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조사를 하고 2018년에 USTR에서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 크게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고치자라고 협상을 1년 반 동안 진행을 해서 2020년 1월에 협상이 되는데, 그러고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맞아. 네. 그래서 그렇게 1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협상안에 서명을 했는데, 그러고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다 어그러졌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쵸. 재선에 실패를 하고 다른 행정부가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그때 1기 협상을 하고 이게 잘 수행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두 번째 협상을 해야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죠. 일단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 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2기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1기 행정부 때 했던 것들을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는 거인 거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은 뭐랄까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의 그 사라진 분립된 그 전 인류의 50% 전 인류의 절반이 소멸됐다가 날아가는.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뿅 하고 나타나잖아요. 네. 사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없었던 때라고 치고 그냥 했던 거 2기에 이어서 계속하자.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때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중국이 사려고 했던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당시에 뭐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게 켜켜이 쌓였다가 지금 2기 때 다시 또 터져 나오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협상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책의 제목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고 영어 원제는 No Trade is Free. 그러니까 이게 무역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공짜 무역은 없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보자면은 그 무역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뭔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게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두 번째 해석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첫 번째 해석이 아마도 좀 더 표면적인 주제겠죠. 보통 자유무역,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리 트레이드라는 말 자체가 허황된 거다. 이런 거는 일종의 유니콘이다. 동화 속에서 존재하는 얘기인 거고, 너무 이상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협상에는 각 자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게 마련이고,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내줄 걸 내주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모든 건 협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자유무역, WTO 체제, 미국이 사실은 기틀을 잡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중국을 끌어들인 것도 미국이었고. 그렇죠. 근데 당시에 분명히 뭔가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거를 이제 그렇죠. 많이 목도해 왔고. 그렇죠. 사실 그 자유무역 체제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미국이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와서 피해자다. 우리는 우리는 도둑질 당했다. 우리는 피해만 봤다라고 주장하는 게 현재의 세계관인 거죠. 그 미국인들이 이제 미국이 뭐 소비의 국가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렴하게 물건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유무역이라는 맥락은 길게 보면은 1930년대 혹은 더 길게는 1800년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일단 WTO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체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일단 1991년에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 미국은 그 다음으로 미국의 미션은 뭐냐라는 고민을 던져야 했었고 네.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은 그 당시에 너무 승리에 도취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냉전 시기에 미국이 주도했던 거는 그 소련과 그러니까 공산 국가들과 선을 긋고 자유 국가들 사이에서 거대한 무역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그 무역 시장을 미국이 군사력으로 보호해주고 보호하면서 그 무역 시장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네. 그래서 높아진 생산성으로 공산 국가들을 일종의 말려 죽였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냉전이 냉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직접적인 전면전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단절한 채로 더 잘 삶으로써 그들을 이기자라는 결과적으로 정책이었고, 보여줬죠, 그렇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줬고, 그러면 그렇게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뭘 할까? 그러면 과거의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그냥 국제 관계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래라고 했던 적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점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다시 예전처럼 고립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혹은 세계에서 여전히 어떤 리더십을 행사를 할 것인가, 그 선택지가 있었고 여기서 후자의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들 스스로가 자유무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공산권 국가들도 있고 이제 무너진 공산권 국가들의 싼 인력들, 싸고 똑똑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인재들을 흡수하고 또 중국의 싸고 똑똑한 인재들을 흡수하고 자유무역의 그 시장을 더 넓히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그 자유무역 시장이 넓어짐으로써 자유시장에 있던 기존의 선진국 국가들, 기존의 자유국가들은 더 많은, 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산권 국가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므로써 그들이 더 부유해지고 나면은 그들이 자본주의의 맛을 느끼게 되면은 그들도 민주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두 가지 의도로 시행을 했었고, 첫 번째 목적은 절반 달성했지만, 상당히 달성했지만 두 번째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된 게 사실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그 미중 간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불거졌던 거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좀 아귀가 안 맞으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이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자유무역 시장에 뛰어들고, 정치만 공산, 경제는 자유, 뭐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로 하는 또 국가들도 나타나면서 이게 또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그 미국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좀 꼬집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이제 반복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건데, 대표님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엄밀히는요, 무역 적자 자체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무역 적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미국인들이 부유하고 그래서 다른 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걸 사와서 소비를 누리기만 하면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른 네. 쪽으로 돈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이메리카 체제라고 하는데 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아시아나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 하고 미국은 돈을 주고 그 물건들을 사오는데 그렇게 나간 달러는 다시 자본수지라고 하죠. 미국의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미국의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사는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그 달러가 회수가 되니까 미국으로 또 흘러가죠. 네, 미국은 국채만 계속 찍어내면서 뭐 안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빚만 계속 늘리면서 계속 소비를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라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데 사실 그게 지속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 그런 되게 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수십 년간 이런 차이메리카 체제는 지속이 되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너무나 감소했다. 네, 그들이 더 이상 부유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딱 하나의 차트로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6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실질 평균 소득이 늘지 않았어요. 네, 50년 동안 소득이 늘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그들이 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거의 그냥 물가 오르는 만큼만 평균 소득이 늘었다. 그렇죠. 네. 분명히 미국이란 나라 전체는 되게 부유해졌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 내부에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하기 아시아 여러 국가들 아니면 뭐 독일 같은 나라들도 포함해서 제조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 노동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번 거죠. 그 나라의 노동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미국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더 부유해지지 못하고 그들이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만 배를 불려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들의 일자리를 도둑질 해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이 소득 원천인 일자리가 풍부하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주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라이트하이저가 하는 얘기는 이게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그 나라들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 그 나라는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랄까 그러니까 그 국가, 중국이란 나라는 부유해졌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까지 그 부가 다 흘러간 게 아니라 그냥 중국 공산당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공산당의 고위 관료들 일부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중국 국민들은 안 좋은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서 안 좋은 환경에서 노동은 더 열심히 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로 충분히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누적된 자유무역의 결과다라는 게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올려서라도 그쪽이 봤을 때 불균형함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또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으로 다시 좀 흥해야 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자리. 일테고요. 또 소득까지도 또 이어지겠죠. 네. 근데 금융과 사실 서비스업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최강대국이고, 그렇죠. 없었던 부분 혹은 약해졌던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전략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할까요, 점을 이게 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일단은 미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하는 주장이기는 해요. 2016년 대선 때 그 전에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 제조업의 부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들 지도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 지도의 그 지역들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돌아선 지역들이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2020년 선거 때 민주당이 이겼지만 2024년 선거 때 다시 공화당으로 돌아선 지역들, 그 공화당을 더 우세하게 지지하는 지역들도 2016년 선거와 거의 유사해요. 중국의 제조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지역들,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다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가 바로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현재의 공화당 행정부를 지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발언들이 사실 굉장히 기이하고 거칠지만 일단 그런 표현 방식을 걷어내고 하고자 하는 주장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미국 유권자들이 표를 굉장히 잘 의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과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 스티븐 로치라는 사람이 쓴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 나라는 사실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서로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 쟤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라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지금의 충돌이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가 얘기한 그동안 소득이 늘지 않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저 나라들이 다 훔쳐갔고 등등등 뭐 이런 주장들이 그럴싸하긴 한데 까보면은 지금 미국의 실업률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소득도 굉장히 잘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평균적인 소득이 잘 증가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문제들은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런 무역 적자가 과한 게 지속 가능한 거냐라는,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한 국가가 도둑질 해갔다라고 단순히 묘사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퉁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엔 현재 일자리 문제가 없어요. 실업률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4%대 초반이면 사실상 거의 뭐 완전 고용에 비슷한 거죠. 네, 완전 고용 상태에서 물가도 코어 PC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그래서 물가 좋고 고용 좋고 임금 좋고 그런 상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불평등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회 통합이라던가 인프라 개선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죠. 사실 중국도 이제는 안 하는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노동자들도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일자리가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제조업보다.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업과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에 있어서도 설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던가 특허를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다 옮겨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거의 서비스업에 가까운 제조에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돌려라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실질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일부 사실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걸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G1 국가로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또 그 G1을 더 공고히 했던 건데, 또 한편에서는 저 부가가치라도 저 제조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근데 정작 그런 일자리에서 과연 미국인이 그 GDP 제일 높은 나라에서 단순 조립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인가? 이건 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총 GDP도 그렇지만 인당 GDP로는 중국과 미국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서 굳이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퉁쳐서 제조업 일자리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할 건 아닌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중상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중상주의 아닌 나라는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로 이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무역 흑자를 또 거두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포인트들이 뭐 인권 문제라든지 노동 착취, 환율 조작이라든지 그 안에서 불공정 무역으로 불공정하게 우리에게 돈을 벌어가고 있다. 이걸 또 끊임없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자유무역이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뭐 애덤 스미스의 비교 우위, 절대 우위론부터 시작해서 뭐 리카도의 상대 우위론 등등등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경제학 교과서 보면은 초반부에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떤 나라에서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에 우리나라의 자원을 다 쏟고 그 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으로 다른 나라에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을 교환을 하면, 즉 교역을 하면은
모든 나라의 두 나라의 생산의 합이 늘어난다. 예. 다시 말해서 두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누릴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게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자유무역이라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권, 노동 착취 문제.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굉장히 노동 인권을 담보하지 않은 채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싸게 만들어낸다면 혹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환경을 굉장히 파괴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의 일종의 비효율적인 상대적으로 우위가 떨어지는 그 쉽게 말해서 제조 비용이 높은 그런 생산 방식이 뭐랄까 그들은 인권도 존중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인권도 존중하고 환경도 챙기느라 그러느라 그렇게 싸게 만들 수 네, 없는데 싸게 만들 수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파괴하면서 착취하면서 싸게 만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싸네 고마워 이러면서 무역을 해버리면은 전 세계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 착취 당하는 나라 관점에서는 그러면 그 나라의 환경도 파괴되고 인권도 무시당하고 전 세계로 봤을 때 이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 무역 적자 혹은 관세, 보조금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인이 환경인이 하는 건 가치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상태로 상대를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생산을 시도를 했을 때 각 나라에서 자원의 어떤 풍부함과 희귀함의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산성의 격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생산성 격차를 서로 간에 보완을 하자. 이게 자유무역에서의 기본적인 전제인 건데 네. 사실 실제로 무언가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기본 전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게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죠. 네. 지재권 문제도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인 건데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들어간 어떤 지식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의 인류가 그 사회가 쌓아온 어떤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있는 건데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가치관이고 사회적 합의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나라가 그런 기술 먼저 선행해서 개발됐던 기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이 싸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싸네 좋아하면서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식 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 무역 적자나 보조금 관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인 거고 여기에서 미중 양국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게 라이트하이저도 인정하는 거고 스티븐 로츠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관세 혹은 비관세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을 발전시킨 그 근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또 꺼내든 게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면 슈퍼 301조까지 불리는 걸까요? 그 슈퍼 301조가 상대국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불공정한 관행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됐을 때 미국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관세 등의 무역 조치는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 권한이 원래 예전에는 의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쟤네 마음에 안 들어 관세 때려 이래버리면은 사실 그 관세의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되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 혼자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1930년대 이래로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로 계속 이양이 돼 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934년인가 그때 법안 이름은 까먹었는데 상호통상협정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해오고 그거를 의회에 통보를 하면은 의회는 그걸 승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뭔가를 그 자국 내의 법을 결정하는 기관이지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린데 협상이라는 건 그때그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의회라는 기관은 그걸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줘서 행정부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협상들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면은 결과에 대해서 결론만 내리겠다, 승인하거나 부결하거나
하거나 하겠다라고 일종의 분업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법을 정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관세가 높고 대공황 때였잖아요. 네. 힘드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세를 좀 낮춰주면은 우리도 낮춰줄게 라는 식으로 관세를 낮추자. 좀 근데 우리만 먼저 낮춰주면 안 되니까 쟤네가 낮출 때 상황 봐서 우리도 적절히 낮춰줄게 라는 협상,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건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관세를 올리는 쪽으로 그 권한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좀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결과가 된 건데 아무튼 미국은 슈퍼 301조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강력한 행정부의 권한들이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역법 232조인가? 그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런 게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슈퍼 301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상주의, 불공정 조치라는 것도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 중상주의다,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덕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안보라는 것도 쌀도 사실 안보에 관련된 거고, 석유도 그렇죠. 안보에 관련된 거고, 반도체도 안보에 관련된 거잖아요. 심지어 배도 안보에 그럼요.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별명이 도구상자예요. 툴박스. 네. 도라에몽처럼 이것저것 다 나오는. 그렇죠. 뭔가 의도가 있었을 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뭔가 근거 조항 같은 거 없어? 라고 물어보면 탁탁탁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 오한마까지 가져오고 이게 햄머까지 네. 이제 가져오는. 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설계자, 좋은 여러 가지 설계자죠. 도구까지 갖고 있는 설계자. 근데 그런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한 나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를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앞에서도 거의 협상까지 1년 반이 걸렸다. 서로 이제 사인 서명하는 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면 당시에도 중국은 보복을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당시에 미국은 별 피해를 안 받느냐? 어땠습니까? 1기 무역 전쟁 당시에는? 그때 관세가 사실 그 서로 간에 얘기만 계속하고 계속 유예를 시켜왔잖아요. 유예를 시키다가 20년 1월에 협상이 타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부 피해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미국이 엄청 경제가 힘들어졌다 아니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런 건 크게 기억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으르렁대기만 그쵸. 했을 뿐 서로 그쵸. 핥히고 맞습니다. 물진 않았다. 네. 그래서 트럼프 2기 초반부에 주가가 일단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많이 떨어졌다가 네. 2019년에 미국 많이 올랐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도 보면 그 당시에 초반에 빠졌다가 후반부에 반등을 하거든요. 보통은 처음에 높았다가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쵸.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트럼프의 그런 과격하고 기이한 발언들에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도 되게 좋고 그냥 미국이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지지율이 반등을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래라면 재선될 가능성이 꽤 높았는데 코로나 당시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인식을 얻었고 그때 막 무슨 그때 백신은 다 허구고 그쵸, 막 그쵸.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지나서 다시 당선이 되고 그때 이제 1기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저 친구가 저분이 말은 험하게 해도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일단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웬걸? 아니 무엇을 상상하든 그걸 뛰어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일단 주가는 빠졌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기다려봐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아직 결론이 난 건 전혀 아니고 끝까지 다 가봐야 알지만 결국은 계속 뭔가 던졌다가 유예했다가 던졌다가 유예했다가 1기 때와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 책이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네. 책 다 읽어봐도 또 막상
또 이상한 이야기 한마디 나오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은 또 그렇게 출렁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측면에서 확실히 1기 때랑 2기 때랑 중국의 체격, 체질도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또 이번에는 맞아요. 바로 125%의 관세까지 맞아요. 반격을 하고 히토리오 수출 통제도 마치 준비가 된 것처럼 바로 또 시행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1기 때랑 2기 때랑 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략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전략이야 당연히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도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1기 협상회의 결과 코로나 터지고 저분들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봤을 때 그 민주국가와의 협상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학습을 얻은 거죠. 4년만 버티면 돼. 막 이런. 네, 4년만 버티면 된다. 근데 이게 이런 식의 태도가 좀 뿌리 깊은 게 헨리 키신저의 외교라는 책을 보면은 그때 소련과 협상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베트남과 협상을 어떻게 하였는가, 뭐 요런 거에서 되게 많은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방식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협상 방식과 좀 많이 달라요.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뭐 이게 어떤 그런 교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호한 약속을 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호한 얘기를 하고 모호한 합의를 하고 그 모호한 합의라는 게 말은 예쁘지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합의 혹은 일단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인 합의 혹은 실제로는 안 지켰는데 지켰다라고 우길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검증이 안 되는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기본적인 입장은 어차피 너네가 예. 급하니까 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내놓을 거다. 그래서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협상 방식은 그렇잖아요. 물론 일단 앵커를 던지긴 하는데 패를 가지고 있고 패를 하나 던져봤을 땐 상대방도 패를 하나 던지고 그러니까 네. 서로 간의 그 어떤 합의점이 이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던지고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패를 안 던져서 내가 패를 하나 던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도 패를 하나 던지길 기다리는데 오케이 하나 던졌어? 그래 또 던져봐. 시간 끌고. 네. 상대방만 보고. 너가 급하니까 패를 하나 내려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 두 번째 패 내려놔 봐라.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네. 평생 집권이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계속 해봐 이런 식으로 그냥 모호한 얘기만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런 게 그들의 협상 방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거봐 없어지잖아. 어차피 선거에서 져서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괜찮아 라는 게 그 트럼프 1기 협상 때의 학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이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국가에서는 특히나 미국은 사실 다 임시직이잖아요. 민주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4년 하고 길면 8년 하고 가실 분들이고 네. 그 행정부의 직원들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다 민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업적 하나만 도장 찍고 그걸로 민간으로 가서 거기에서 현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를 하면서도 뭐 벤 버냉키 같은 사람 강의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어떤 큰 맥락이 있고 큰 맥락에 맞춰서 내가 임기 동안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공산당은 앞으로 계속 중국이란 나라를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 간의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는데 천안문 사태 이후로 굉장히 큰 합의는 뭐냐면은 저 자본주의자, 자유주의자, 저 제국주의자들보다 우리가 중국을 더 잘 이끌 수 있다. 저들보다 우리가 너네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라. 라는 게 중국 국민과 중국 공산당의 사회적 합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걸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역 협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뭐 하나 삐끗해서 중국 국민들이 더 가난해져 버리면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는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만약에 그들이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모를까 중국 내부인 무언가가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쟤는 어차피 선거 끝나면 갈 거야 라는 식으로 무작정 여유를 부릴 수는 없는 상태다라는 서로가. 거죠. 네. 오히려 더 급박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중국 내에서도 크고 작은 또 시위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네. 그럴 때마다 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공산당 지도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네. 그냥 시간만 끌면서 평온하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똑같은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두 나라 간의 상호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븐 로치의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제 라이트하이저의 서사가 다 거짓 서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로치가 주장하는 거는 거짓 서사를 걷어내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쉽진 않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주장에는 크게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막장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또 컨센서스는 또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패권 전쟁은 또 이어가고 있고 그렇죠. G2와 G1 사이에서. 그런데 막상 큰 충돌은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디리스킹, 리스크를 네. 또 낮추는 국면으로는 네. 또 가야 하는 거고요. 네. 방향은 명확하고. 네. 이 책에서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 표현이 엄청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하면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이는 양상은 물론 전쟁이라는 실제 표현도 많이 나오고 전쟁과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나라가 가지는 지나치게 높은 상호 의존성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븐 로치는 상호 의존성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이 상호 의존, 상호 동반자 관계를 더 예쁘게 만들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지만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스티븐 로치의 주장인데 사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그런 경제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일단은 체제가 공산당 독재 체제인 거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민주화시키는 게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 사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언짢은 일이 되긴 하겠지만 그 구매력 기준, PPP 기준으로는 이미 추월을 했잖아요. 그리고 GDP는 사실 현재의 성장률을 놓고 보면은 중국이 가시적인 시기 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 나라 간에는 분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GDP가 역전당한다 혹은 무역 적자의 문제다. 그걸 넘어선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안보 위협인 거죠. 네. 미국은 어떤 점에서 안보 위협을 느낄 것인가 그리고 현재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실 먼 거리에서 서로 간에 무역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 그 길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몽골 제국이 존재하던 시절에 실크로드가 존재했던 거는 그 실크로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군사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실크로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됐었고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자유시장 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적인데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 거고 네. 그 군사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탱크와 비행기로 미사일 쏘고 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전이라던가 지금 이제 우주에서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냥 딱 대놓고 말해서 미국이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드론도 중국이 잘하고 그다음에 위성 관련된 기술도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와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도 중국이 너무나 잘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도 중국이 뒤처진다라고 보기는 또 애매하죠. 그래서 차세대 전략 기술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계속 중국과 무역을 하다 보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뛰어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거고 그때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 체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시장을 유지하는 그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계속 의존하다가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자체가 중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축소시키고 다른 주변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한 선택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중국도 지금 대미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맞아요. 하고 곡물 비롯해서 뭐 네. 사료 같은 것도 수입선을 또 다변화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브릭스 국가들끼리 또 뭉치려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을 또 비판하시는 분은 어차피 그게 표면적으로 미중의 직접적인 무역이 줄어든 거지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거쳐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사실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그 나라들에서 중국과의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든 멕시코든 브라질이든 그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대중국 어떤 장벽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교역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교역을 할 때 두 나라들은 좀 더 좀 편안해지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회 수출이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경제 관계는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직격을 합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청구서가 날아올 텐데요. 저는 한국은 의외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4월 2일 그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 끝나고도 미국의 해방의 날 끝나고 나서 한국은 현재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빠르게 그 무역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에 찾아간 나라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협상이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근데 아직은 그 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운데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런 멘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쇼잉인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저 나라들 봐라 이렇게 달려와서 내밀지 않느냐, 줄 수 있는 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받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라는 거고 협상안을 가져와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안을 가져온 한국과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너네도 그렇게 해라라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일본도 그렇게 협상안을 가져왔고 영국과는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사실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게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무역 흑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국과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췄다.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책에서도 보면은 한국과의 협상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한미 FTA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과의 그 수정 협상을 했고 수정 협상에서 한국은 굉장히 잘 대응을 해줘서 우리는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거의 교과서적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도록 했고 그래서 개정이 됐고 당시에도 본인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대한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뭐 잘 적응하면서 잘하는 거긴 한데 한국이 잘해요. 똑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내가 한 게 또 잘못했나? 다시 해봐.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그런 수사들이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멘트는 협상 수단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국과 지난번에 협상을 했는데 어쨌거나 손해를 봤잖아요. 한국이 더 돈을 많이 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짢음을 표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혹여나 반대로 무역 수지가 오히려 더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그래도 한국으로부터 더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너네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폭이 더 심해졌으니까 그렇게 청구서를 들이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한국은 그냥
뭐랄까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내놔 이러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그냥 달라고 하는 거 잘 주면서 자기네가 또 가져갈 거 잘 가져가니까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대인 거죠. 결국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나의 승리다라고 포장을 할 뭔가를 갖다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장을 나중에 뒤로는 대한민국이 더 벌더라도. 그렇죠. 네. 그 요거 하나 더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긴 한데 미국은 만년 무역 적자인 대신에 그 돈을 전 세계가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세계는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그렇게 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좀 감소시켜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가자. 그러면 무역 적자가 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보여주던데요. 네. 이게 가능한 이야기로 보세요? 할 수는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책이 출간이 되는 것 자체가 다 전반적인 협상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중국인도 읽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인은 그러니까 뭐 저희도 맛집의 읽었으니까. 비법, 레시피를 다 공개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협상의 수단일 수 있는. 압박 수단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다 너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협상안 가져와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메리카 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다른 미국과 비미국의 모든 관계에서 거의 모든 관계에서 다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소비를 하는 거고 채권을 찍어내는 거고 그 채권을 다른 나라가 받아가는 거고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기서 달러 패권이라는 관점은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은 기축통화 체제로부터 굉장히 많은 초과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다라는 시각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깨겠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건 뭐 세계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이랑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식의 프레임에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그러니까 이건 0과 1의 문제가 아니라 스펙트럼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 사용 비율,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우디에서 석유 수출을 할 때 뭐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패권으로부터 추가적인 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우디에 미사일을 쐈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제조업 일자리를 유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 덜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가잖아요. 달러 약세로 가면은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권에서 굉장히 묘한 하나의 파트가 뭐냐면은 달러 약세를 원하면서도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국 통화 강세를 항상 얘기하죠. 근데 이미 플라자비에서 봤듯이 타국 통화 강세, 엔화 강세와 그다음에 그 독일의 마르크. 네, 마르크와 강세로 보내고 났을 때 미국이 더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바로 역플라자비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무역 적자국 몇 개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닌 거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자본 이득세를 부과를 한다면 사실 그것도 어차피 미국 자국민도 고소득자는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이라고 해서 뭐 굳이 부과하지 않을 이유까지는 없는 거고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현재 미국의 그 달러 약세로 보내고 싶다는 기조에 그러니까 제조 부흥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게 미국의 취향은 아니니까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그 자본소득을 낼 수 있어야 미국으로 자본과 인재가 계속 유입이 되고 그래서 미국이 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좋은 협상 카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3년여 동안 또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보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마지막 하나를 좀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개별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마쿠의 강경파다. 마쿠의 강경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1기 미중 협상 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하. 우리가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날 같은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거 그 얘기 아니야 라고 딴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딴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같은 사람이 나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뭐냐 해서 처음엔 굉장히 당황을 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이건데,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합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끝나고 집에 가서 보스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런 협상을 하고 왔어. 다시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끝나고 다시 와서 아 그때 그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권한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협상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괜히 그냥 다른 핑계 대면서 그때는 너가 잘못 이해한 거다.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거의 뭐 부부싸움 하듯이.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90일 유예가 되고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오늘은 미국 관세 정책, 무역 정책의 설계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읽어봤고요.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